지금 그 우리 김성훈 의원님은 그 내년 선거에도 당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현재 10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네, 네. 이런 그 분석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은 좀 뭐냐, 지금 뭐 메타버스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 네, 흐름은 네. 굉장히 평가가 좋은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엔 이제 대선은 그 당시에 국민께서 바라는 시대 정신을 제시하고 누가 구현할 수 있는지를 선택받는 시간이라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번 대선은 일단 코로나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공정, 공평, 공정,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그 혁신을 세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실천력이 누가 있느냐인데 결국은 민생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편한 잠자리,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 두 가지. 근데 저희가 가장 아픈 게 이제 잠자리 아파트를 못 잡았다는 거고요. 부동산이 그렇게 또 되네. 네, 일자리는 청년들이 참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100세 시대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새로운 제2의 인생 창작하시는 거에도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국민들께 설득을 드리고 설득해서 이번에 꼭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간에 우리 정치사에는 네. 좀 획기적인 걸 했다. 예. 흑수저가 아니라 무수저다 할 정도로 네. 그 속에서 어쨌든 그 성공 신화를 갖다가 네. 만들어냈고 네. 그리고 성남시장 할 때나 경기지사 할 때나 보면은 네. 보통의 그 이렇게 이 시장과 도지사들이 좀 활동하던가 좀 달랐어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 네. 현재 금방 말씀하신 그런 시대 정신을 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왜 해낼 수 있는 건지 네. 이재명 후보의 그 강점을 네. 포함해서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읽어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도금공장에서 예. 그 아주 센 약품 속에서도 책을 읽으려고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지를 꺾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그 자신의 처지를 극복해왔던 그런 모습을 제가 읽었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 예, 대단하다. 예, 그런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시는데 예,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분은 근데 가능한 단기의 확실한 목표를 실천으로 반드시 이루는 그런 삶을 어릴 때부터 해오지 않았는가. 그 안동의 촌에서 성남으로 올라와서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붙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일부러 선택해서 그 도금공장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부하려고, 책 보려고. 그런 그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거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실천을 어릴 때부터 쭉 해왔다. 그것이 시장이 되어서도 또 도지사가 되어서도 그런 실천력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의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그 변호사 시험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공감 능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는 사실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변호사와 같은 또 어떻게 보면 공부로 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모든 거를 단계를 다 체험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빠르고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정확한 정책 실천력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그 전국민 지원금을 갖다가 이렇게 네네. 다시 거둬들였잖아요. 네네. 그 거둬들이면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보면 국민이 원하는 일만 한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뭐 상당히 그런 메시지는 우리 정치권에 거의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한 실천하고 네네. 연결이 되네요. 예.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반대로 네. 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서는 네.
근데 왜 돼서는 안 되는 건지. 네, 네. 예. 첫 번째는 검사로서 네. 너무 오래 계셨죠. 아, 검사만 했죠. 검사만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검사로서 어떤 남의 약점, 단점 이런 거는 이제 잘 보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감싸주고 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어려운 길을 뛰어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윤석열 후보는 남의 약점 그런 수사만 했고, 두 번째는 검사로서 특권만 많이 누리신 것 같아요. 예. 옛날 검사분들은 특히 이제 특수부에 있다 보면 기업 수사라든가 뭐 하면서 재량도 많고, 그래서 뭐 술집에 와서 제가 볼 때 접대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민생을 한 번도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예. 그래서 지금 공부하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 정치라는 영역, 국민의 삶의 영역이 워낙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우리 국회만 해도 상임위가 17개, 18개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상임위에 들어와서 직접 법안도 다뤄보고, 그다음에 예산도 해보고, 그래야 그 상임위를 알게 되는데요. 그걸 한 바퀴 도는데도 1년씩, 2년씩만 해도 20, 30년이 걸리는 큰 일입니다. 근데 검사만 하신 분이 갑자기 나와서 정치하겠다? 그런데 그 마인드가 이게 국민을 위한 아니면 정책을 위한 마인드로 바뀐다는 거는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고, 또 한쪽 면만 볼 것이고, 또 역시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사정정국, 수사를 위시한,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자기의 목표를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불안하겠네요. 대통령이 되면 공안정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들 불안한 속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거래요. 네. 기업이 안 따라오면 기업 수사를 할 것이고, 뭐 눈에 거슬리는 정치인은 정치인 그 수사를 또 할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목표를 그런 강제적인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국회에서 두루두루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국정에 대해서 네. 경험을 갖게 되고, 네, 네. 나름대로 적의 생활 때는 국가 리더로서 훈련을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그 여의도 정치가 국회에서 하는 정치가 네. 불신을 받고 네. 비판에 그게 있을까요? 국회의원 생활을 지금 1년 6개월 좀 넘게 했는데요. 네. 가장 제가 해왔던 생활과 다른 점은, 제가 이제 판사라든가 변호사는 본인이 열심히 기록을 읽고 의뢰인과 상담을 해서 그 혼자서 열심히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좋은 성과를 내는 일이라면, 국회의원은 이게 합의제 기관이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못하고 법안을 내더라도 10명인데 같이 내야 되고, 또 의결시키려면 과반수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같이 어울리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국민들로도 비판받는 게, 국회에서만, 여의도에서만 서로 어울리고 끼리끼리 해왔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은 국민 속에서,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과 어울리면서 거기서 정책을 뽑아내고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너무 여의도만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끼리만 어울려도 법안 통과시키고 예산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민심과 국민과 괴리가 되는 그런 그 모습이 자꾸 비춰지지 않는가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좀 도입하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고 SNS 발달로 국민의 의사를 사실은 폭넓게 광범위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므로 원래 민주주의 모습은 직접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거기서 어떤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그게 원래 민주주의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도입해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서 국민들께서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뭐 입법 청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입법 제도라든가,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법안을 낼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런 등등을 갖다가 계속 저희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좀 국회의 기본적인 좀 혁신은 필요하네. 맞습니다. 네. 정치도 개혁해야 되고요. 정당도 좀 쇄신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내일 저희 정당 정치 혁신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내일 발대식을 하는데요. 예. 거기에는 절반 이상이 시민, 교수, 또 청년, 외부 인사들이 외부 인사들이 와서 혁신안을 갖다가 구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선대위가 그 상당히 뭐 어떤 말로 하면 기존 선대위를 엎었다 말할 정도로 좀 상당히 이렇게 혁신했잖아요. 네네. 그 의미가 어디 있다 봅니까? 새신 선대위라고도 하는데. 네, 아까와 일맥상통한데요. 기존 선대위가 너무 크고 또 무겁고 또 국민들의 요청에 대응이 조금 굼떴던 그래서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뭐 고구려 기병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빠른 의사결정 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쇄신 선대위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구성이 뭐 완료됐습니까? 뭐 지금 틀은 뭐 다 갖추어졌고 다만 이제 거기에 또 목소리를 내주실 그런 외부 인재분들을 계속 한 분 한 분 초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역으로 가서 지역에서 시민들이 주시는 매도 좀 맡고 후보를 대신해서 매도 맡고 그다음에 후보의 메시지 후보의 어떤 인간성이라든가 인생 역정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런 역할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요. 계시고 또 여기 국회 일이 아직 마무리 안 돼서 그 마무리하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조건 저희는 현장 속으로 민생 속으로 지역으로 내려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당의 총력화가 제일 필요로 할 건데 이렇게 선대 핵심에 꾸리지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좀 절절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거든요. 그 부분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벌써 우리 국회의원 사이에 그런 뭐 농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불려갈 사람, 두 번째로 불려갈 사람 조사받으러 저도 상위권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선일보랑도 계속 싸워왔고요. 그 발행부수, 유가부수, 그렇죠. 사기 범죄에 대해서 조선일보를 직접 고발했고 또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어떤 특권 또 정치 공작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면 저도 수사 대상 1, 2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합니다. 의원님이야 뭐 그 절절한 진정성 다들 알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완전히 학적 결합은 아직 안 됐다. 그리고 뭐 이 당원 게시판에도 시끄러워서 폐쇄할 정도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쇄신 선대위에도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표적인 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홍영표, 문재인 박강원 정부를 대표해서는 우리 윤건영 의원이 정무실장으로 와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그 이낙연 대표님과 함께했던 오영환 의원님이 이제 공동비서실장을 한다든가 또 박광원 의원님께서 공보단장을 맡아주셔서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균형감 있게 조직은 구성이 됐는데 아마 이제 성과를 곧 내셔야겠죠. 일을 하시고 성과를 내셔야 될 텐데 극적인 순간에 등장하지 않으실까요? 이낙연 후보가. 지금 어쨌건 저희가 최근에 기사량이 야당이 더 기사량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사이에 약간 그 밀고 당기는 그런 일부러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어떻게 보면 이벤트와 같은 일들이 이제 기사화되고 또 잘 어쨌건 이제 구성된 면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봤을 때 이낙연 대표님은 가장 효율적인 순간에 가장 멋있게 등장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가 될 때 정권 교체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명박에서 박근혜 될 때. 아,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때도 정권 교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네. 네. 그 송영길 당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하겠다. 네. 네. 예,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실제 워딩을 보면 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국민 여러분의 어떤 변화,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반성하는 민주당, 둘째로 민생과 실용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 셋째로 유능하고 기민한 민주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는 사실 그 대통령제 국가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을 뽑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득권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 예, 원래 우리는 독재와 싸우고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정당인데, 그런 모습이 좀 퇴색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완전히 바꾸는 모습을 이재명식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기득권이라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네, 나는데, 이 민주당의 그 86세대를 보고 기득권층이라고 공격을 많이 하고 받았어요. 네. 좀 변명을 하자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본래 정치 발전을 주도한다고 했잖아요. 예, 민주화 세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고의 세월을 많이 겪어온 그런 분들이었고, 지금 정치권에서 많은 또 활약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득권 쪽에서 오신 의원들보다는 확실히 좀 청렴하고 선명한 혁신 이미지로 해오신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는 20, 30대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모르시더라고요.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내 삶, 내 아이의 미래, 그걸 누가 공정하게 풀어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냐,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것이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민주화에 대한 공이라든가 그거는 다 잊고, 그런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그런 저 화두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완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대답을 해드릴 차례다. 그래서 저는 잊자. 자기가 민주화에 대해서 공헌하고 이런 것들, 자기의 공은 잊고 다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의 마음으로 태어나는 그런 각오로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드려야 된다. 그러려면 과거를 잊고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젊은 친구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극적으로 드러났던 게 이른바 조국 사태 아니겠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그 조국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조국 수호를 해왔던 부분 공격이 있으니까 이 윤석열 검찰의 어떤 이 잘못된 수사, 가행 수사 이거 비판하는 거하고 조국 그 장관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이런 재반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건 별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님하고는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그분의 그분과 함께 이제 개헌 작업부터 해서 함께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정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되어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뭐 특권 아니면 불공정, 그거는 사실 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할 일도 없네요. 왜 사과를 했죠? 어떤? 이재명 후보가. 아마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그런 사실들이 사실은 거짓이고 과장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재판 진행 중인 것도 다 그것이 아니다. 네네. 그래서 아빠 찬성 선 적은 없다. 몇 년 지나면 진실이 그때 하나 둘씩 드러나지 않을까. 그 기준과 잣대로 만약에 재단을 하면 예, 많은 분들이 같은 그런 비판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걸림돌은 대장동 문제가 큽니다. 네네. 근데 이게 대해서 지금 뭐 재판이 이제 시작됐는데 네네. 여기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법률가이시니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대장동은 성남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2009년도부터 거기 이제 지금 재판에 등장하는 남욱이라든가 정영학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LH의 공영 개발을 꺾고 민간 개발로 수익을 추구하려고 작업을 시작했던 곳이었는데 가장 아쉬운 건 거기에 부산저축은행 서민들의 돈이 1,100억이 들어갔다는 들어갔죠. 거니까. 사실 그 돈으로 비자금 조성해서 그때 당시 한나라당 국토위 의원들한테 그 뭐 로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신영수 의원 동생한테 돈 줬다는 거라든가.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작해서 사실은 거의 성공을 했죠. LH가 사업 포기하고 민간 개발로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그걸 다시 멈추게 한 거 아닙니까? 멈추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주축으로 한 공영개발로 갖고 오려고 했는데 당시 이제 다수당인 성남시 의회의 다수당인 그때 한나라당이 시장이 그 하는 일을 못하게 예산을 다 삭감하고 도시개발공사 설립하는 거를 막고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해서 그 지연되고 계속 오다가 결국엔 타협점으로 민관 공동 개발로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5천억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한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거의 우리나라 최초였고 이런 민간 공동 개발로 5천억 이상 수익을 얻는 것이 최대 규모였습니다.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민간 공동 개발을 한 지자체가 여러 곳 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문제 삼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왜 안 뒀느냐라고 지금 검찰은 그걸로 배임이라고 기소를 했지만 사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면 손실 분담 조항도 둬야 되거든요. 이게 숨이 쌍관입니다. 그럼 같이 두어서 지금 시작을 했던 그 민간 공영 개발은 다 시가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어요. 나머지 시, 화성시도 그렇고 의왕시도 그렇고 초과 수익 환수 조항과 손실 부담 약정을 같이 했던 그 공영 개발은 다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 그게 둘 다 안 하고 5천억만 받도록 이런 거구만. 그래서 우선 수익 확정 조항이 훨씬 더 지혜로웠다라고 이제 저도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거를 언론사에서 특히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거대 언론사에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진 성과가 지금 이상하게 민과 간 개발이 어떤 면에서는 그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타협책이었네. 그렇습니다. 타협책.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산저축은행 서민들의 돈을 갖고 땅 작업하고 관여를 했던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수원 그 저축은행 수사할 때 제대로 수사가 되어서 밝혀졌으면 거기서 끝이 나고 환수된 돈을 서민들에게 더 돌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수사를 윤석열 당시 그 저축은행 특검 중수 2부장 주임 검사였다. 주임 검사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덮었다라고 의혹을 갖고 있고 그 불씨들이 살아서 또 김만배 씨를 통해서 화천대유의 어떤 천안 지분을 갖게 되는 그래서 지금 막 수천억을 벌게 되고 뭐 그런 온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검찰권 행사를 안 했을 때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특히 저축은행 서민들에게 돌아온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딴 건 다 차치하고 네. 복잡하니까 네, 네. 차치하고 뭐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넣어서 몇백 배의 이윤을 가져갔다. 네, 네. 이게 말이 되느냐? 네, 네, 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투자한 돈이 정확하게 제대로 나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회사의 출자금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금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정서를 긁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그 의원님께서 아까 89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혀 다르더라.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내년 대선에 이 20, 30대 마음을 누가 네. 가져가느냐. 네, 네. 이게 승부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선대위에서도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네. 어떻게 좀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희 때는 어떻게 보면 수능적인 젊은이가 학생이 좀 대우받고 그다음에 공부 잘해서 편한 직장 갖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네.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네.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이 네. 정말 세계적으로까지 인정받는. 근데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뭐 BTS라든가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를 그렇죠. 이끌면서 활약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커왔던 그 학생 시절, 학창 시절과 지금 젊은이들하고는 제 생각에는 완전히 다르더라.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활약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토대만 만들어주면 이 젊은이들이 본인이 뭐 유튜브를 통하든 뭘 통하든 세계 속으로 날아갈 수 있고 네, 또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일단은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기본 시리즈에도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기본 주택, 잠잘 곳 걱정하지 않게 저희는 주택 살려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10년, 15년 저축하고 그랬던 세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 기본 주택을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 소득 내지는 기본 대출, 그 학비에 걱정 안 해야 되고, 또 생활비 그런 큰 걱정 없이 자기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기본적인 돈, 뭐 학원을 갈 사람이 학원비로, 혹은 어떤 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배우는 비용으로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대주는. 그래서 그 안정감 속에서 이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비전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기회를 제공해.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기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드려야 이분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또 관행에 뭐랄까 너무 안주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계속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부장도에서 봤지만 굉장히 딱 정해서 시작하면 특허도 굉장히 빨리빨리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이 소재 부품 그런 장비를 수출을 딱 막아도 1, 2년 안에 바로바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그 젊은 분들의 창의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국가가 만들어 드려야 이분들이, 특히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민주당을 선택하시겠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판사도 하셨으니까. 근데 젠더 갈등 말입니다. 네. 젠더 갈등. 예. 이게 지금 이준석 당대표 묘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마치 이대남의 대표. 그렇죠. 근데 지난 출구조사에 서울시장 보선에서 72%나 나왔어요. 이대남이. 네.
본래 젊은 층은 진보정당 지지인데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젠더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네. 젠더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이재명 후보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20대 남녀가 싸울 게 아니라 남녀가 같이 힘을 모아서 기득권과 싸워야 된다. 그 기득권이라 하면 특권, 반칙 그런 특권을 누리는 기득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남녀가 오히려 기득권과 싸워서 본인들의 어떤 그 공간을 확장하는 거, 기회를 더 넓혀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특히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되도록 토대를 마련해 드려야 된다.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비슷한 꼴이 그러니까 되지 그게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토지주가 있으면 마름통에서 지주가 마름통에서 소장농들 괴롭히듯이 소장농 사이에 서로 자기 논에 물 대려고 서로 싸우는데 사실 그 구조 자체가 그렇죠.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면 그 구조 자체를 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젠더 갈등도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젊은 층은 네. 진보인 민주당을 네, 이재명을 네, 지지해야 되지 않겠나. 네, 네. 잠시 떠나갔지만 다시 오지 않겠나 이런 네. 기대감도 있는데 네, 네.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친구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에 대해서 어떤 기억도 없고. 예, 저희가 젊었을 때는 근데 양 후보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헌신하면 거기에 일단은 마음이 끌리고 거기다 이제 가점을 줬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민주화를 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장 집을 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내 삶을 책임지거나 아니면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는 민주화 시대에서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선진국으로 지금 이제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해묵은 민주화 투쟁의 그 논쟁을 버리고 있고 정말 민생, 예, 국민들이 걱정 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직업 가지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도 민생 쪽에 완전히 그 핵심을 걸고 지금 메타버스도 그렇고 뛰어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좀 한편으로는 네. 무섭잖아요. 무섭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저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할 때 처음에는 유쾌했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보량, 지식에 놀랬고요. 세 번째는 그 참신한 생각 거기에 이제 놀랬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지? 뭔가 이분한테 있는 그 따뜻함도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어떤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에 보니까 어머니가 계셨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어머니 따뜻함을 그런 사랑을 그래도 어머니를 통해서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여유와 또 따뜻함이 그 안에도 있구나라고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네.